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에 근무하는 조석광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이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원래 제목이 현황과 주요 이슈인데 이게 현황이 맞는지 동향이 맞는지 하다가 프리젠테이션은 동향으로 일단 적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고요. 최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관심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애초에 이제 금융왕자를 운영하시는 측에서 좀 일반인들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제 자체가 그렇게 흥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흥미가 있었던 그런 주제들을 골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먼 길 오셨으니까 상당한 관심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흥미는 따라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어제 발표한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이번 결정에서 그동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그동안 채권들을 많이 샀었어요. 국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있는데 위기 이전에 9천억 달러였다면 그 채권을 사면서 대차 대조표가 4.5조 달러로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그런 계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 순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주가, 환율, 금리 중심으로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주요 이슈는 한 5가지로 지금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인플레이션 지수, 그 다음에 미 금융 완화 심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그리고 연준과 ECB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세히 또 설명하겠지만 지금 글로벌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수출도 늘어나고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회복세가 가장 뚜렷한 해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당초 이제 올해 시작할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이제 과거 완화 정책에서 점차 이제 긴축으로 전환된다. 모든 주요 중앙은행들이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업률도 줄어들고 그러면 임금도 상승하고 물가도 오르고 이런 필립스 곡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인플레이션 상승이 큰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 동안 상당히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혼돈을 느꼈던 점이고 아직도 많은 미스테리입니다. 실제로 연준의 이제 거버너가 의장님이 이제 옐렌 의장인데 옐렌 의장이 인플레이션 왜 안 오를까 이게 상당히 미스터리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런 걸로 생각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고 그다음에 금융 완화 심화는 약간 좀 말이 어려운데 이제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 이런 표현에서 이 금융 시장 상황이 굉장히 완화적이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도 쉽고 금융시장에 접근하기도 편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준이 지금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긴축적 기조로 돌아선 지가 이제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금융 상황 전체가 좀 긴축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오히려 완화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연준이 2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완화적이다. 그래서 금리 올리기에
적합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고, 아울러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동향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보니까 강의가 중간에 쉴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쉬고 그냥 지속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뭐 괜찮으시면 그냥 쭉 한 다음에 Q&A 하고 끝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요 이슈에 또 이제 신문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북한 관련 리스크 이런 것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상반기에 북한의 이제 여러 가지 도발로 인해서.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우리도 있었고 뭐 유로 지역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예측하기 어렵고 굉장히 단기에 머무르는 성격이라 이번에 이슈에서는 별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이제 상반기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고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주가, 환율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주요 이슈와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완화 정책에서 이제 긴축 정책으로 선회를 이제 재작년부터 했죠. 해가지고 금리를 지금까지 총 4회를 인상했었고 했는데 이제 미국 금리 10년물의 이제 대표 금리를 봤는데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정도고 이렇게 하락해 오다가 다시 작년 하반기에 상승하다가 금년 들어서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금리를 보더라도 이렇게 금년 들어서 하락하거나 뭐 또는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 11월에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 정책을 펴려면은 채권도 국채도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도 좋아지고 뭐 그렇게 따라서 중앙은행도 긴축적 기조로 보다 빨라질 수 있다. 긴축적 기조가. 그러면서 금리가 상승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다시 이제 좀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연초에 이제 트럼프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많이 완화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시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와 유사하게 다들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금리는 꺾였던 반면에 주가는 대체로 지금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 주가 S&P 500으로 했는데 S&P 500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이 많은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골디락스 뭐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적정하게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적정한 낮은 금리에다가 뭐 인플레이션도 높지 않고 경기 예상도 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특히 이제 사상 최고치를 몇 차례 경신했던 것 같아요. 상반기 동안. 그래서 경신했었고 또 미국의 주가가 좋아지면서 다른 글로벌 주가들도 다 동조화되면서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아졌고 다른 지역들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 경기도 이제 예전과 틀리게 상당히 좋아졌어요. 특히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 유로 지역은 항상 침체되어 있고 뭐 뒤처지고 그렇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미국보다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주가 전체가 좋아지는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죠. 올해 상당히 높은 지점까지 오르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반기에는 주가가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뭐 이런 이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 과열이 됐다, 뭐 이런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기업의 실적들이 괜찮고 해서 뭐 주가 상승세가 그다지 이렇게 두려운 건 아니다,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증권 전문가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권 쪽에 좋게 얘기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참고로 채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채권 시장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뭐 각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뭐 독일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환율 시장에서 지난해 말에 특징적인 것은 이제 이게 이 빨간색이 이제 달러화 지수인데, 달러가 지난해 말부터 크게 이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앞서 주가 상승, 달러화 가치 상승,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이 세 가지를 이제 묶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발생한 현상으로 그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 등이 반영되어 있다 해가지고 한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렇게 불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자체도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기대가 많이 없어지면서. 여하튼 지금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 달러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치가 낮아진. 그에 반해서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유로화를 그렸는데, 다른 통화도 유사한 모습입니다. 유로화는 올 초에 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이제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영국이 브렉시트 5월 달에 이제 이를 결정하면서 유로존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지형도 유로세틱 해가지고 유로의 부정적인 정당들이 좀 지지를 받고, 그랬다가 금년 상반기 이제 프랑스 대선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죠. 마크롱 대통령이 EU 지지하고 통합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라,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유로 지역은 하여튼 이 유로존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구나. EU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유로 지역의 경기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실업률도 많이 낮아지고, 수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고, 달러화는 이제 이게 환율이라는 게 서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있겠지만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가지고 달러가 강세였다면, 이제 올해는 유로 지역이 또 잘 나가면서 이렇게 유로화가 더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이제 동향인데, 이 동향에서 사실 이슈가 다 끌어와졌습니다. 이슈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인플레이션 지속.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4.3%까지 이제 왔거든요. 한 5% 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 근접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낮아지더라고요. 이미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 고용 수준에 다다르면은 임금도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면 물가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CPI라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쓰는 반면에 미국은 PC 개인 소비 지출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 인플레이션이 이제 금년 들어서 이게 이제 PC 인플레이션인데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원과 그냥 명목 PC가 있는데, 근원은 이제 에너지라든가 음식료 이런 변동성 큰 걸 제외한 물가입니다. 사실 근원 물가가 더 기조적인 흐름과 앞으로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연초에 명목 PC가 2%를 넘겼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예상과는 상당히 좀 괴리되죠. 그래서 제가 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이슈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은행에 이제 회사에 보고하는 그런 건데, 연초에 제가 이때 이제 그 보고서를 썼거든요. 이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커질 수 있다,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전망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높아지기 힘들다로 얼른 다시 이제 글을 바꿨는데, 여하튼 지금 연준의 목표치가 2%입니다. 2%를 하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회하고 계속 낮아지고, PC 최근에 한 1.4%까지 낮아졌습니다. 유로 지역은 당연히 유로 지역도 연초만 하더라도 뭐 유가 상승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금년 들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예상과는 틀리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엘렌 연준 의장이 모브 미스터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노동시장에 실업률도 낮고 그다음에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등 저물가 요인이 대부분 해소된 것 같은데, 왜 인플레이션이 낮는지 이게 좀 미스터리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뒤에 이제 배경을 하겠지만, 이게 완벽한 해답은 없겠구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다른 제가 세미나 가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자기 이제 회사에 어드바이저리가 버냉키 전 의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냉키 전 의장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다,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은지 이런 답을 했다는 걸 보고, 내가 정확히 몰라도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리서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드는 게 유가가 지금 한 $50,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높아진 수준이긴 한데, 이게 $50에서 $45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이면 일단 베이스 이펙트로는 올라갔겠지만 그 이상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코노믹 슬랙이라고 했는데, 이코노믹 슬랙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3%의 실업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4% 중반이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코노믹 슬랙이 많지 않다 또는 거의 없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여튼 여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수가 있죠. 거기는 이제 실업률이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 9%를 현재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유 경제력이 많기 때문에 저인플레이션 요인으로 하겠지만, 미국은 좀 설명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임금 상승세가 높지 않다. 이제 매월 우리가 미국의 경제 지표에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도 나오거든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고, 고용 안정성이 여기 이제 한 글자가 빠졌는데, 불안. 그 불안에 따라서 노조 협상력이 약화됐다. 이걸 이제 하나의 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나마 약간 임금 여건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일하는 게 자체가 좋고, 소득이 일어날수록 소득에 대한 그런 이제 임금 상승을 요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조 협상력이 약화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장은 이제 IT 기술 진전으로 숙련 노동자 자체 수요가 줄어들었다. 우리가 많이 기계화되고 지금도 그러면서 점점 또 AI 이런 것도 나타나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기계나 자동화 이런 게. 그리고 그 근로자들도 임금보다는 비임금적 보상, 휴가라든가 충분한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 그렇습니다. 임금 상승하더라도 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게 다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상반기 때 이제 피델리티라는 회사에 한번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금융회사인데, 거기에 자기네 그 시설들을 견학시켜주면서 자기네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도입된 것 같은데, 이 고객센터에서 이제 고객이 무슨 클레임 불만 사항을 얘기하거나 요청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요청 사항에 따라서 다 이제 응대하는 사람들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서로 영역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이 전화하게 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쭉 얘기하게 하면은 이제 자기네 AI가 이걸 판별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할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고객에 대한 그 서비스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네 이제 인력도 많이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 기술이 점차 이렇게 사람의 영역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계화 인플레이션, 세계화라는 게 이제 무역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조금 더 저렴한 물건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교역제, 무역에 해당하는 물건들은 기술 진보에 따른 원가 하락이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고 있고 연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과 틀리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신뢰가 형성된 것 같아요. 중앙은행들의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 안정, 이런 장기적 추세가 반영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신문에서 많이 봤듯이 의료비 이런 게 많이 드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가 이제 도입됐어요. 그래가지고 의료비를 상당히 낮추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개인 의료비 지출이 이제 줄어든 거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났는데 그 의료비 단가를 줄어들게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네 가지 요인들로 지금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이제 국제 유가 및 유유 경쟁력. 두 번째, 임금 상승세가 약하고 또 임금이 반영되는 정도도 약하다. 세 번째, 세계화 및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 네 번째,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 의료비 지출이 확대된 반면에 의료 서비스는 가격은 하락했다. 국제 유가 추이 잠깐 살펴보면 이제 금년 들어서 대체로 완만하거나 뭐 더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은 실업률, 이게 빨간 선이 실업률인데 이게 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실업률이 이게 거꾸로 지금 돼 있는데 실업률이 이제 낮아져도 이제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재,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들의 가격들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서비스 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걸 기조적으로 1970년대부터 그려보면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저물가도 기조적인 흐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이 우측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졌는데 그에 반해서 이게 시간당 임금은 같이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격차를 두고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을 설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슈로 이제 금융 완화, 미국의 금융 완화 심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미국 그 변화가 가장 앞서 있고 다 이제 유로 지역이나 다른 지역들도 미국을 따라서 이제 경제 구조라든가 금융 시장이라든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후행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미국 중심의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 완화 심화를 이제 적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하면은 금융 여건,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시장에서 기업들이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어려워진다든가, 빌리는 양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요 금리는 하락하고 있고 또 신용 스프레드, 각 신용에 대한 이제 신용차에 대한 가격 등 이게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금융 여건은 더 완화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 국채 금리도 금년 들어서 이 하락을 했고요. 이 그래프 자체들은 다 이제 연준의 최근 결정 이전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지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금리 또는 뭐 대출 금리 이런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여건 뭐 이런 걸 다 토탈한 해서 지수를 금융 여건 지수를 이제 미국 연준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금융 여건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건이라는 게 0 이하면은 완화적이고 0 이상이면 긴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0 이하에서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더 완화되고 있죠. 이게 연준의 예상 또는 상식 통화정책 정상화와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완화 정도는 사실 달러화 지수로 알 수 있는데 달러화도 우리가 뭐 위기를 겪었을 때 가장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달러화 조달이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가, 뭐 얼마나 쉽게 조달할 수 있는가 이런 건데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을 얘기하는 달러화도 금년 들어서 매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 가격이 싸졌고 달러가 넘쳐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심화 배경으로 이것도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좀 겹치긴 하지만 여하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화 배경으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둔화 전망,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 그 다음에 경기 회복세가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졌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속도 이게 지금 올해는 2번 했고 지금 12월에 한 번 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3회 그리고 내년에도 3회 내후년 2019년 3회 뭐 이렇게 예상을 연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무리해서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그동안의 연준의 입장,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저인플레이션이. 그리고 금방 회복되고 높아질 것이다. 했는데 일부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하락이 일시적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게 좀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의사 내부에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였을 때 금융시장에서는 그러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 속도가 당초 연준 위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춰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예상하면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앞에 이제 설명한 대로 완만한 임금 상승, 유가 안정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져가지고 일부 연준 인사들이 이에 신중한 표현을 하면서 정상 속도 낮아지면 원래 우리가 한 2년, 3년 이런 전망이 반영돼서 현재 가격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금리가 다시 이제 낮아진 거죠. 아직 오를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 그리고 이제 채권 투자 수요 확대. 연준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BS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매 10월부터 이제 100억 달러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지금 ECB나 BOJ 뭐 이런 다른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이 시장에 돈을 이제 계속 풀고 있죠.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ECB 같은 경우에는 매월 600억 유로를 아직 채권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계속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투자할 자금들은 쌓여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채권에 투자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금리 인상 시에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자본 손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채권 가격과 금리는 이제 반비례하기 때문에. 근데
금리 인상 속도가 뭐 빠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형성되면서 투자를 더 해야겠구나. 지금 채권을 더 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금리는 상당히 높은 10년물 금리가 2.3% 정도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투자할 대상이 이제 전 세계로 보면 많지 않죠. 높은 신용도에 금리 수준도 높고. 그래서 채권 투자 수요가 확대됐습니다. 채권 투자 수요가 확대됐다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장기물에 대해서 채권이 이제 장기가 되면 그 장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간 프리미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이 축소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과거에 그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유명했던 이제 연준 의장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라고 있죠. 그분이 이제 2000년대 중반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기 때 금리 인상하는데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근데 장기 금리는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그냥 오르더라도 조금은 오르고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하다 이것도 그래서 그때 그 자체를 이제 여러 가지 뭐 표현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그린스펀스 커넌드럼 해가지고 커넌드럼이 수수께끼 뭐 그렇게 일컬어졌듯이 항상 미국의 금리 인상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투자 수요 확대로 인해서 좀 이게 보면은 미국 이제 국채 미국채 10년물 금리 요인 분해를 했는데 지금 이 빨간 선은 기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10년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주는 프리미엄이고 그다음에 파란 선은 리스크 중립 금리입니다. 리스크 중립 금리는 이제 단기 미국채를 그대로 1년짜리 미국채를 계속 롤오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리스크 기간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 그림하고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둔화 전망도 마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2020년 2월 정책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그래프로 뽑아봤는데 이게 다 차트는 이제 연준 인사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평가한 겁니다. 이게 장기 금리로서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3% 3월 달에 예상한 것도 3%, 6월 달에 예상한 것도 3%, 2020년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 했는데 시장의 기대는 어떻게 됐냐. 2월 달에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1.95% 그리고 정책 금리가 그리고 지금은 1%에서 1.25%입니다. 그게 8월 30일 날 봤더니 1.5%로 낮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그 제 속도로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원래도 올리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더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제 시장 기대가 반영된 그런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회복소의 글로벌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경기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큰 리스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리스크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리스크 선호라고 하는데 경기 회복세가 어디든 큰 위험이 보이지 않고 다 회복되면서 리스크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 회복세에 글로벌 차원에서 동조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 이제 처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이제 처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기관들이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 보통 1년에 한 2번씩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망할 때마다 이제 그 당해나 또 다음에 경제 성장치를 낮추는 게 항상 특징적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근데 올해 들어서는 IMF, 월드뱅크 등 이런 기관들이 경제 전망치를 높이는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높였을 때 상당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확신감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도 많이 빌려주고 또 뭐 원한 그 유동성도 높기 때문에 달러와 조달 여건도 당연히 개선됐습니다. 그러면서 IMF의 경제 성장 전망을 이제 지난해 10월, 그 다음에 4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 높아지고 2018년도 높아지고 물론 이제 2019년 이런 부분은 좀 낮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내년 뭐 이런 게 큰 중요한 이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주요 통화의 수합 스프레드인데 이게 이제 달러와 조달 여건을 살펴보는 하나의 지표예요. 그래가지고 변동금리부로 서로 통화를 교환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프리미엄을 다른 통화들이 줘야 되는가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엔화랑 유로화랑 뭐 GBP를 이제 달러와는 교환했을 때 이 마이너스 폭만큼 달러화를 빌려주는 사람한테 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가지고 이 BP 단위로 해서 줘야 되는데 금년 들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는 건 달러와 조달이 어렵지 않다, 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금융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게 다시 한번 보면 통화정책 측면, 그다음에 투자 측면, 그다음에 경기 측면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걸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아마 이거 이제 장기 금리를 미국 10년물 금리인데 장기 금리를 한번 그려봤어요. 약 7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초에 16% 뭐 이렇게 갔었는데 이때는 연준의 이제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시절이에요. 여하튼 이 이후로 보니까 뭐 등락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금리는 이제 하락하는 게 주요 기조고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어렵다. 상승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했다 다시 하락하고 결국 추세는 하락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인구 구조가 점차 이제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부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은 이제 사실 소비 성향은 약간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제 가난한 서민들 중산층 이하가 이제 쓸 돈이 많지 않아진다. 그러면 그게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다. 그리고 세계의 이제 글로벌화 진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화는 뭐 80년대 이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화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사용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러면 이게 글로벌화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렇게 글로벌화에서 나타나는 성장 동력은 많지 않다. 그래서 글로벌화가 이제 완숙해지면서 결국 이제 잠재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재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서 배웠듯이 이제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자율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 자체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견에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걸 이제 수백 년으로 또 확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뭐 어떤 분은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 상인할 때 금리가 어땠는지 아냐 하면서 앞으로 항상 금리는 낮춰지는 게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거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하튼 장기 시계열로 보면 이런 약간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주제로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로 했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라는 건 이제 가격 변수, 뭐 금리든 주가든 뭐 여러 금융 상품들의 가격 변수 움직임이 크지 않다.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지표화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빅스라고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에서 산출한 내재 변동성, 이게 빅스라고 있습니다. 빅스. 그래가지고, 뭐, 공포지수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이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겠네? 이러면, 좀 더 안심을 하고 뭘 투자 결정을 하거나, 금융상품을 사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 지수 자체도, 금융이나 여러 가지 의사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대표적인 변수가 빅스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낮아졌고 거의 역사적 저점에 가깝게 낮아졌고 채권 시장 그다음에 외환 시장에서도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빅스 지표. 근데 점차 낮아지고 있죠. 금년 들어서. 근데 주식 시장에서도 낮아지고 있고 외환 시장에서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파란 게 다 변동성 지표인데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표들은 최저 수준까지, 역사적 최저 수준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 선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 글로벌 자본 흐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리스크 자산에 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동성이 왜 축소됐나, 이게 이제 앞서 설명한 요인들하고도 많이 이제 상반기 때 요인들에서 겹칠 거 아닙니까?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확장적 경기 사이클,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제 확장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변동성이 커지려면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른 결정을 해서 휩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 다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확장적 경기 사이클에서 경기가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을 안 하고 있다. 누군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기 사이클도 동조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부한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버퍼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많은 변수들이 이제 부양되고 있거나 이제 금리 같은 게 눌려 있고 그래서 움직여봤자 이제 얼마 움직이지 못한다. 아울러 이제 틀리게 또 통화 정책 관련 불확실성 축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이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합니다. 모든 중앙은행들이 그래가지고 시장에 갑작스러운 이런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을 다들 바라고 있죠. 그래서 사전에 상당히 예고를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시장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연준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다 친절한 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때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라고 전 의장 때는 이게 이분이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혼란을 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좀 뭐 바람직한 통화 정책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경제 주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잘 예상 가능하도록 통화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통화 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크게 축소됐습니다. 금리도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부분의 레버리지라는 것은 부채를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걸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도 많이 축소됐다. 통상 이제 금융 불안은 지금까지는 은행 등 금융 중개기관 등을 통해서 증폭됐습니다. 금융 불안이 우리가 오래전에 겪었던 IMF 외환 위기도 금융 부분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자금을 끊게 되면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금융 부분 레버리지 자체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면은 이게 이제 은행 부분 해외 채권 및 부채인데 이게 200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을 통해서 위기 전파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거죠. 사실 전 세계 정부 중에서 이제 가장 부채가 많은 정부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그렇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도 크게 이제 우려를 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의 정부 부채를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자기네 정부 부채를 못 믿고 팔거나 국채 이러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이제 팔게 되는 거죠. 팔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다 은행 부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듯이 은행 부분의 레버리지가 낮아지면서
위기 전달 기능이 약화됐다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 이제 설명했던 확장적 경기 사이클 인데 여러 지역들의 경기 사이클이 점차 지금 현행 경제활동 지표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 다 그 전에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빅스라는 이제 장기 시계열인데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죠. 그다음에 뭐 미국의 경제 성장과 연준의 정책 금리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변동성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이제 너무 낮아지는 걸 상당히 좀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낮아졌다가 이게 다시 그 직후에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시아 이제 외환 위기, 우리나라 IMF 위기, 그리고 2008년, 이때가 한 6, 7년 뭐 이때 되는데 이때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가 변동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도 이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가. 그래서 일부는 이러다가 다시 뭐 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그때랑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 시계열로 보면은 이게 이제 변동성이 낮았던 시기에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때도 90년대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던 시기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난 직후이기도 하고,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변동성 낮은 변동성 뭔가 이렇게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지금은 이제 소폭 올리긴 했지만 소폭 이제 연준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 경기가 금방 다시 꺾이고 그러면 다시 위기 상황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과거 이제 변동성이 낮았던 시기와 이제 비교를 했는데 9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때 이제 변동성이 낮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금융 위기가 발생한 거죠. 그때 보면 글로벌 경기는 셋 다 확장세 세 기간을 비교보면 올해랑 확장세 가격 흐름 지표는 보니까 주가도 다 상승하고 있었고 금리는 상승 하락 2007년에는 하락하고 있지만 뭐 2017년에는 하락하고 있지만 2016년에 상승했다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달러와 약세 셋 다 너무 공통점이 많다 이런 약간 불안감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차이는 이런 데 있는 거죠. 금융 레버리지 확대 추세 지금 축소 많이 축소했다. 이게 금융 위기는 금융 중개 기관을 통해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축소되고 있었다. 그다음 연준의 통화 정책도 큰 차이가 있어요. 연준이 90년대는 3%에서 6%로 한 1년 반 정도에 한 3%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도 마찬가지로 2004년 6월에서 2006년 6월 2년 동안 1%에서 5.25%, 4.25%를 2년 동안 올린 거죠. 그에 반해서 보니까 이제 2015년 12월 한 번 올렸고 16년 12월 한 번 올렸고 금년 들어서 두 번 올렸는데 그러면은 12월부터 2년 한 지금 이제 올해 뭐 반 이상을 지났는데 이제 1% 올렸다. 그리고 상당 기준 1에서 1.25%인데 지금 기준은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차이가 있고 금융 레버리지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22 여타 중앙은행들도 예를 보면 현재는 이제 그대로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에 과거에는 동조해서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통화 정책과 금융 레버리지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어가지고 다른 지표들은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이게 그때랑은 같지 않다. 해가지고 금융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금융 변동성 축소가 이제 이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확장적 경기 사이클, 완화적 통화 정책 및 소통 강화에 대해서 불확실성 축소됐고 레버리지 금융 레버리지 축소됐다. 이게 이제 확장 변동성 축소 배경으로 거론돼 있지만 이제 이 과거와 틀리게 이제 위기 상황으로 되지는 않는다. 대신 이런 요인들이 이제 좀 완화되거나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좀 높아지겠죠. 지금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높아지더라도 이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여하튼 앞으로 주요 중앙은행 모든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시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이 변동성이란 건 이제 최근에 뭐 북핵 사태 이런 때는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고 뭐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사태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금리가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계속 이제 몇 차례 거명되고 있는 그린스펀 전 의장이 그런 또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 금리가 이렇게 낮게 계속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낮은 금리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 시장의 버블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이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가운데 이 물가는 또 오르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올 여름에 한번 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채권 시장 전문가들이 계속 반박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틀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과거의 중앙은행 통화 정책가 틀리고 여건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 어렵다. 현재 금리 여건을 봤을 때 금리 수준이 경제 여건, 기대 전망, 물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채권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2008년 이제 9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하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왔었죠. 그리고 2010년, 12년 해가지고 유로 지역 재정 위기가 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 하나로서 양적 완화라고 이제 퀀티테이티브 이징 이렇게 양적 완화로 이제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준도 미 국채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MBS 모기지를 이용한 채권, 모기지가 베이스가 되는 채권을 MBS라고 하는데 이걸 매입을 해와가지고 금융시장을 서포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대조표가 4.5조 달러까지 커졌는데 이거 이제 이번 통화정책 결정에서 대체대조표 정상화 조치를 실시하게 된 거죠. 10월부터 이제 이건 이번 결정 전에 적었던 건데 이대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 한도 캡을 초과하는 부분만 재투자하고 채권들이 계속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원금을 지금까지 다 그대로 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 한도까지 이상은 재투자하지만 그 이하는 그대로 이제 재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준의 대체대조표 자산 크기를 줄여나가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이미 다 계획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최초 한조 60억 달러, 3개월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60억 달러에서 3개월마다 이제 증액하는 60억 달러씩 증액해서 1년 뒤에는 300억 달러가 되도록 하고 MBS는 최초 4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씩 3개월마다 증액해서 1년 뒤에 200억 달러가 되도록 해서 총 1년 뒤에는 500억 달러 캡이 여기까지 500억 달러를까지는 이제 상환되면은 그대로 이제 재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의 BS 규모는 이제 9천억 달러, 금융위기에 9천억 달러 했다는 최근에는 이제 4.5조 달러.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연준은 이걸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이 이제 대차 지표를 줄이는 그것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많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한 3조 달러 정도까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3년, 4년 해가지고 3조 달러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게 이 캡을 못 채우는 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커진 3조 달러 정도 줄어들어서 다시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준이 이 BS를 줄인다고 해서 큰 불안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완만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줄이더라도 이 상당한 규모로 이 보유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큰 불안을 가져오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축소, 그 다음에 그 QE 테이퍼링이라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일부는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했었는데, 테이퍼, 뭐 텐트럼 해가지고 공포를 가져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투명하게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정책금리뿐만 아니라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뭐 금리가 상승하고 스프레드, 그러니까 MBS 금리와 뭐 국채 금리 간 차이, 이거 스프레드도 뭐 확대될 수 있는데 그래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준의 투자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글로벌 자금 시장에도 이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2013년 5월인가 이제 버냉키 전 의장이 의회에서 이제 증언을 했을 때 뭐 QE를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융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신흥시장국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테이퍼 텐트럼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불안감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정책 정상화는 지속하되 이 속도는 좀 완만하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가 크고 있고요. 현재 이제 12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까지 하면 올해 3회 인상을 25bp씩 총 75bp 인상하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2018년 그냥 올해까지는 이제 다 그렇게 예상이 됐었고 이제 2018년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횟수가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 이번 인상 사이클 전에는 한번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기계적으로 매월 또는 격월로 25bp 때로는 50bp씩 급격하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올리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 이후로는 급격한 속도로 간다. 뭐 이런 예상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덜 받는 나라죠. 그래서 저희 이제 경제학 뭐 시간에 배울 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보니까 미국은 폐쇄 경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자체로도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미국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미국도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게 되기 때문에 뭐 여러 측면에서 하여튼 완만한 속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연준은 하여튼 2015년 이후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ECB는 지금도 계속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월 600억 유로씩.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이제 ECB의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ECB가 이제 QE 테이퍼링, 그러니까 매입하는 규모를 줄여나가서 결국은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올해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언제 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사실 상반기 때 할 줄 알았는데 점차 늦어져가지고 지금 10월에는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여하튼 QE 테이퍼링 관련 계획을 이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00억 달러 매입하고 있는데 드라기 22 총재가 이제 이번 가을에 QE 운용과 조정 계획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변경을 발표하겠다고 해가지고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늦춰져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유로 지역은 여러 국가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경제 사정이 조금씩 틀리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줄이더라도 상당히 도비시한 코멘트와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기본 예상은 이제 내년도에 QE 규모를 줄여 나가가지고 내년 말에는 이제 더 추가로 매입하는 건 안 할 것이다. 내년 말까지 이제 QE 테이퍼링이 완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이제 연준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내년에는 어렵고, 그다음에 내후년 이상은 돼야지 이렇게 금리 정책까지 정상화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달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BOE 영란은행의 통화 정책도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영란은행 소비자 물가가 이제 3% 뭐 이렇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 통화 정책에서 약간 오키시한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영란은행 인사들이 이제 일부 인사가 금리를 수요 개월 내에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도 약간 이제 금년 올해 중에 이제 통화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연초에 모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했었는데 이제 조금 나타날지 여부가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관심의 중심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까지 한번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이슈들은 한 5가지 였는데, 올해 들어서 뭐 금융시장들에 나타났던 그런 주요 특징들 뭐 이런 거였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뭐 있으시면 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